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메인데리 복귀 김도현입니다. 자, 시장이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우리 시장이 1월달, 사실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장이 본격적인 거의 조정에 가까운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한 사태로 완전히 좀 매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일단 3월 FMC를 앞두고 긴장감을 1월 달에 이제 긴축 우려감 때문에 조정을 받았죠. 그 긴축 우려로 조정을 받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 위험이 시장을 이제 중첩돼서 괴롭히고 있는 이중 악재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의 반응은 오늘 아침 상황은 거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어제 아시다시피 러시아 증시가 17% 장중 하락을 했고, 그리고 유가도 다시 또 93불대까지 올라왔고, 뉴스들 아침에 다들 보셨겠지만, 이게 우크라이나의 본토로 진입하는 전쟁 발발 상황이라고 시장은 거의 인식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게 전해지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은 이제 이거죠. 우크라이나 원래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나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는 나라이고 지역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동서로 좀 나뉘어서 동쪽은 대체로 이제 러시아로 편입해야 된다라는 정서가 강하고, 그 지역이 이제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요구하면서 이제 반군화된 거죠. 반정부 단체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내전 상황, 그 해당 구역은 이제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이 내전 상황이었는데, 러시아에서 크림반도, 크리미아 반도도 딱 그 방식으로 러시아가 진군했던 거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딱 그 상황에서 크림반도가 독립선언을 하고 그 독립된 포지션에서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수복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돈바스 지역도 똑같은 상황 아니냐 이제 이거죠. 그런데 크림반도는 당시에 거의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던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서방이 다 주목하고 있고 이제 나토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러시아도 나중에 또 다시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분쟁의 씨앗이 계속 뿌려져 있는 상황이겠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서방이 강력하게 제재를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러시아가 더 만약에 나가면은 나토의 힘이 더 강해지죠. 나토가 애초에 예전에 이제 소련 연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북대서양 조약 기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공식 나토 가입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정식적으로 나토군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이제 그래서 이제 외무장관 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살아 있는 것 같고, 그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가 독립적으로 공화국으로 인정을 하고 그걸 러시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러면서 진입 허용해서 그 구역에는 러시아 군과 우크라이나 군이 대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데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확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본격적인 전쟁과 그로 인한 그 나토 가입국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나토 군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에서 이제 월가에서도 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이 이렇게 됐을 때 러시아 제재에 대한 수준에 따라서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 CPI의 2%까지 최대한 연간 CPI 2%까지 2022년도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의 반응은 우크라이나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우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보시다시피 안정적이고, 사실 국제금융시장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 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위험 때문에 혹자들은 과거에 독일의 1, 2차 대전 상황도 독일이 일부 지역을 역사적으로 일부 지역을 히틀러가 당시에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도
진입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국제 정세들이 막 복잡해지면서 대전의 상황이 만들어졌던 건데 혹시라도 러시아가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은 너무 앞서가는 거고요. 너무 사실상 좀 확대 해석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시장이 새로운 뭐 레벨 다운의 국면으로 진입한다고 보는 건 좀 확대 해석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변동성 위험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봐서 저는 기존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시황에서 크게 변화 요인은 없습니다. 크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애초에 제가 2700대에서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안 사면 언제 사겠냐.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안 사면은 올해 제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이게 지금 1월에 이 급락이 긴축 조정입니다. 이거 긴축 조정입니다. 이 긴축 조정인데 이 긴축 조정은 3월 FMC부터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금리 인상이 0.5% 인상 가능성까지도 저는 1월 달에 좀 반영을 했다고 봐요. 요게 이제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혼조세로 나오고 있고 아직은 빅스텝으로가 즉 0.5%를 인상을 하고 뭐 블라드 총재가 얘기하는 7월 달까지 1%를 만드는 7월까지 1% 가려면은 0.5 올리고 다음 회의 두 번에서 0.25 두 번 올리면 1% 인상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80%의 확률이 그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 80% 확률로 0.25% 인상이에요. 3월 FMC가 0.25% 인상 확률이 80%니까 이 80% 확률로 0.25%인데 그동안 2월 초순에 이게 0.25% 확률이 91%인가까지 갔어요. 0.5% 확률이. 0.5% 인상 확률이 이만큼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0.5%까지도 시장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0.25% 인상이면 이 3월 FMC는 선반영이에요. 3월 FMC는 그러면 선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3월에 1월 FMC에서 그 3월에 양적 긴축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월 FMC 회의록에는 뭐 뉴스들 접하셨겠지만 여전히 또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올해 늦은 시점, 즉 하반기를 얘기하는 거고 보통 이제 레이트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연말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하반기 중에서도 뭐 6, 7월 이런 구간이 아니고 7월 회의나 이런 구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9월 이후 정도를 일반적으로는 이제 4쿼터 정도를 예상을 하는 거니까 뭐 당장의 양적 긴축은 아닐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초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시황은 작년도부터 얘기했던 게 긴축은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풀려있던 돈을 옥죄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못 올라간다. 상승은 못 한다. 그리고 이 긴축에 대한 스트레스가 마무리돼야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인데 이 긴축의 종료는 양적 긴축입니다. QT가 시작이 돼야 이제 이 긴축에 대한 부분은 모두 반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8년도와 같은 상황이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 급하게 먹고 서두른다고 해서 시장이 뭔가 급하게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게 구조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과열로 들어갔다가 나온 구조적인 조정이라서 여기 2018년도가 여기서 양적 긴축을 했잖아요. 이때 2017년도부터 금리를 인상을 해가지고 2.75까지 여기서 인상을 했고 여기서 양적 긴축이 나온 거거든요. 물론 2018년도에는 이게 무역 분쟁 얘기도 나와가지고 긴축과 무역 분쟁을 같이 맞긴 했지만 결국은 이 연말 조정 이거는요. 이 저점을 만드는 이 하락은 양적 긴축을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조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채권을 내다 팔았어요. 미국채를 이제 시장에다가 풀기 시작하면서 연준이 이런 식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결국 진짜 바닥은 이게 올 하반기가 될지 혹은 내년 상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충분히 경제 내성이 생겨서 양적 긴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됐을 때 그 양적 긴축에 대한
그 금융시장의 스트레스는 분명히 받습니다. 네, 분명히. 왜냐하면 그 실질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니까. 그 양적 긴축까지 구체화가 돼야지 2021년도 하반기부터 언급됐던 이 긴축 스트레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고 긴축을 해도 되는 경제 환경. 그러면 이제 올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공급난들 있죠. 이 공급난들이 이제 코로나 종식이 되면은 이제 다음 뭐가 될까요? 설비 투자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공급 차질 때문에 나타난 인플레이션이 이제 제거가 되고 해소가 된 것과 더불어서 오미크론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상황이 되면 이게 이제 풍토병 정도의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마스크 규제 같은 것도 풀고 있잖아요. 마스크 의무화를 풀고 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닫고 있던 호주도 풀고 있고 오스트리아도 이제 봉쇄 해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진짜 이제 엔데믹 상황으로 가고 리오프닝으로 가는 것이고 윗 코로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의 경제 환경은 설비 투자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윗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소비주나 뭐 이런 쪽으로 투자 포커스가 맞춰지지만 이제 그게 이제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설비 투자 사이클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 부족이니까.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설비 투자는 안전한 투자가 되거든요. 불확실한 투자가 아니라. 그러니 설비 투자 사이클에 들어가면은 양적 긴축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양적 긴축을 소화하는 시점부터 설비 투자 풀리면은 이제 거기서는 스트롱 바이가 되는 거예요. 적극 매수를 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여전히 여러분 스트레스성 시장입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의 이제 이 장기적인 뭐 추세 월봉 같은 걸 이렇게 보시더라도 충분히 내려왔다 싶지만 아직까지 상승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죠. 즉시 재상승하기는 좀 역부족이고요. 이런 2,900대 이런 자리가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간은 뭐 하반기에 최대로 내려가면 2,400, 2,500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지금 이미 2,700입니다. 그리고 2,600 봤어요. 그러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대충 근거해서 중기 시황의 스토리를 짠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3월 FMC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3월 FMC 무난하게 넘어가면 다음 FMC 5월 초인데요. 지금 3월에 첫 번째 인상을 0.25로 하잖아요. 3월에 0.25를 인상을 하고 그리고 5월 초에 지금 다음 회의가 있는데 이때 0.25, 0.5가 아니라 0.25 인상하고 5월에 0.5%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인플레이션이 더 급격하게 강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PPI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중국이 PPI 낮아지면 미국 PPI 낮아지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게 어느 정도 종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유가가 내려와야 됩니다. 유가가 내려오고 천연가스 가스 가격이 이게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포함해서 공급난 이슈도 좀 이제 완화가 되고 작년도 CPI가 4월 달부터 치솟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꺾이면 전년 동월 대비한 CPI가 지금 1%까지 갔거든요. 0.9%. 전월 대비 0.9%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0.25 계속 간다면 0.25씩 계속 간다면은 지금 1월달 저점 찍어놓고 양적 긴축은 뭐 하순이면 오히려 지금 2월이니까 2월에서 뭐 한 5, 6월 정도까지는 그냥 박스 아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저 예상인데 저는 120선을 어쨌거나 한번 다시 보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게 이렇게 옆으로 가가지고 보든 아니면 올라가가지고 2,900대 가서 보든 그래야지 다시 또 떨어지느냐 마느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제가 주식시장에서 오랜 경험상 가장 위험한 예측이 극비관이거든요. 극비관. 극비관적 상황은요. 발생되면 대응하는 거지 예상하고 대응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극비관적 상황에 대한 대응은 확률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에 오 하면서 상황이 확대됐잖아요. 그때 과감하게 중간에서 로스컷 했다가 상황이 끝나는 걸 기다리는 그런 정도의 대처가 아니면 그런 일시적 극단적 상황,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확전 우려 이런 것들은 만약에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진군해서 전면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뭐 미국 대 러시아 뭐 진짜 3차 대전 갈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쉽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특히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전쟁 나면 진짜 큰일 나는 게 아니냐. 제가 주식 투자한 지 한 27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주식 투자한 이 90년대 후반의 모든 상황은 심지어 9.11 테러 당시에도 총성이 울리면 주식을 사는 게 맞았어요.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할 때 시장이 변동성이 컸고 실제로 전쟁이 나면은 그때가 항상 늘 저점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3차 대전은 아니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주식을 팔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기가 일단은 사는 자리 아닌가. 그리고 당분간은 조정장이지만 일단은 1차적인 매도 피크가 한번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반등하는 이런 양상.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뭐 시황이 무서워서 여태까지 들고 계시던 혹은 지난 1월에 산 주식을 막 집어 던지고 그건 너무 제가 볼 때는 좀 극단적 전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월 FOMC 우려는 오히려 약화됐다. 그런데 그 시점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가 강화돼서 그 3월 FOMC 우려가 약화된 게 지금 희석돼 버렸는데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은 시장은 뭐 요 정도 공간에서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 요 정도 공간에서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다. 이건 이번이 아니라 나중에 양적 긴축할 때 양적 긴축한다 할 때 한 번에 하락이 더 연중이든 뭐 내년 연초든 한번 나올지언정 지금 추가적인 레벨 다운 폭락세는 저는 아니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포지션을 지금 이 시황 때문에 크게 바꿀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일단 장르에 대한 의견을 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의견이죠. 내일을 알 수 없고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조심하세요. 특히나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요거 깨지면 다시 떨어질까 봐 이런 걱정을 별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발생되어 있는 매도 정점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구조적으로 훼손하지 않으면 사실 이 조정이나 뭐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 찍고 나서 옆으로 이게 가고 있는 거니까 요거 깨진다고 막 이렇게 예민하게 대응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조정장이라서 막 많이 움직이고 뭔가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셔도 성과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여유를, 제가 애초에 시황은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잖아요. 여기 한 방 더 맞았죠. 제가 2,700에서 매수 의견 드렸는데 2,600 갔다 왔죠. 지금도 2,700인데 산 거 가지고 계시면 될 거고 만약 여기까지 조정 맞아가지고 주식 못 팔았다. 근데 여기서 팔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서 매수 의견 드린 상황 유지이고 그럼 매도는 어디서 한번 해야 되느냐. 연중에 시황으로 한번 매도하는 시점은 어디가 되겠느냐. 말씀드렸던 한 120선 정도 한번 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긴축이 아직 살아있고 양적 긴축이라는 유동성 조정 하나의 큰 요인이 하반기에 좀 더 스트레스 줄 수 있으니까 뭐 여기서 현금 관리 좀 한번 해놓으면 되겠죠. 그 시점에나 한번 보는 거지. 아니 괜찮은 거. 저는 지금은 그렇게 막 겁먹고 벌벌 떨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고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조정장이고 긴축 장세니까 안 좋죠. 뭐 카카오 같은 것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뭐 여기 이렇게 조정이에요. 이렇게 조정 나와 있는데 이런 애들 여기서 하방 경직 나오겠죠.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집어 던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조정 충분히 나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종목으로 본다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요즘 시장의 특징이 한 게 있는데 이 보세요. 자, HMM이 오늘도 상승폭을 크게 줬어요. 오늘도 상승폭을 크게 줬어요. 이거 왜 올라옵니까? 작년도 실적 너무 좋다고. 뭐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2분기, 3분기 다 좋았고 4분기도 뭐 예상보다 조금 더 나오긴 했는데 애초에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시쳇말로 돈질입니다. 돈질.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그냥 위로 당기는 거예요, 주식을. 기관 외국인들 특히나 이런 플레이를 기관들이 많이 해요. 거래량 보세요. 이렇게 거래량 붙이면서 이렇게 집어 끌어올리니까 올라갈 수밖에 있나요? 요런 움직임이 지금 리오프닝 섹터에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은 그냥 뭐 모멘텀 붙어 있고 장이 힘들고 시황도 어렵고 뭐 경기 지표도 지금 들쭉날쭉하고 경제 전망도 불확실하고 뭐 뭔가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니 그러면 그래도 마스크 벗는데 미국 그럼 이제 여행 점점 풀리네. 뭐 엔터주 이런 그리고 화장품 마스크 벗는다니까 화장품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풀면 유커 들어올 수도 있겠네. 이런 쪽이 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이제 HMM인데 이게 이치 환불인데 차트 비슷하잖아요. 거래량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막 돈이 여기서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이게 누가 들어와요? 기관들 들어왔죠. 얘들이 핑크색 기관이거든요. 이것도 기관 들어왔잖아요. HMM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거래량 들어오는 거하고 패턴 똑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실 게 아니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물론 이건 이런 종목 이차환불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 같은 것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HMM 한번 봅시다. HMM이 뭐 실적 괜찮고 어차피 물류난이 좀 완화가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 한진해운 파산 덕분에 HMM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임가 자체가 확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HMM이 이 수준에서 밸류에이션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은 애초에도 강했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졌잖아요. 이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계단식으로 저점 계속 깨면서 내려왔던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60% 떨어진 주식이에요. 근데 사실상 분기 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정도의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주식이 수급이 좀 부진하고 뭔가 변곡점이 나오지 않아서 계속 떨어졌던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졌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실적을 뭐 어차피 새로운 프레시한 재료는 아닌데 이미 알던 실적인데 그걸 그냥 총매로 해서 거래량 붙으면서 집어 당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냥 집어 당기는 거예요. 이런 게 장이 안 좋을 때 한 번씩 나와요. 장이 안 좋을 때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부진하니까 여러분 저는 전반적으로 부진하니까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적 호전이 확실시되는 이게 이제 성장의 희소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쪽을 몰리는 거예요. 이쪽을 몰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몰리는 게 되게 즉흥적이라는 거죠. 애초에 막 매집이 되고 준비가 되고 이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과 별다름 없이 그냥 돈으로 야 지금 뭐 다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FOMC 스트레스에 우크라이나 저러고 있지 뭐 괜찮은 거 없나? 마스크 벗는데 뭐 그쪽을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당분간 그럼 이거는 괜찮겠네 이러면서 이게 쭉 당겨버리는 거죠. 이런 시세들이 지금 단기적인 수익률 게임을 몇몇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특징이 없어요. 하이닉스가 뭐 키옥시아 사고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주 좋은데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확전되면은 이제 네온가스나 이런 것들 공급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하는데도 주가가 괜찮죠. 반도체가 나름 버티고 있는데 근데 버티고만 있지 반도체도 시세가 강하진 못해요. 왜냐면 시황이 약하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가 FOMC 완화됐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호전되면은 이제 전반적인 반등이 한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막 올라갔던 종목들은 약간 쉴 거예요. 네, 그런 식의 그냥 템포인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괜찮을 거다, 좋다, 문제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장세는 조정장인데 또 막 이렇게 1월달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냐를 걱정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혹시라도 한 번 더 떨어지지 않겠냐는 저 하반기가 아니겠느냐. 하반기 양적 긴축 나올 때나 그러지 지금 당분간은 오히려 반등 내지는 낙폭 축소가 아니겠느냐라는 거고 지금 과대 낙폭주들 과대 낙폭이 경기 민감 가치주들도 과대 낙폭이고요. 성장 민감주들 즉 긴축에 민감한 성장주들도 지금 과대 낙폭이에요.
이거 두 개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제는 나쁜 걸 충분히 반영한 정도의 수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 반등을 여전히 기다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매도는 저는 당분간 그렇게 급할 필요 없다. 그리고 매매 많이 한다고 돈 벌 수 있는 시장은 여전히 아니다. 이렇게 잡아서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지금 속도를 추구하고 짧은 성과를 내고 단기적으로 뭔가 변화를 강하게 추구하시는 분들은 무서워도 아까 보여드렸던 HMM이나 엔터주나 화장품주 가서 5일선 매매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완전 선수 영역이니까 그런 거 자신 없는 분들은 지금은 낙폭과대 기다리시고 갖고 계신 거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반등을 한 3, 4월 혹은 길게 5, 6월까지도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좀 느긋하게 보셔라. 절대로 빨리 떨어졌다고 빨리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잘 이해하고 이 조정장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 조만간 진정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점들 좀 참고하셔서 많이 뒤숭숭하고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이 조정장 또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려면 늘 이겨나가야 되니 잘 이겨내시고 데미지 입은 계좌들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을 좀 가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일입니다.